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1년 국가공무원 시험 9급 국가직 시험 한국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일단 먼저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작년보다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 3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좀 까탈스럽지 않았는가 라고 하고, 다시 예전 2018년이나 17년대에 그러한 그런 그 시험 출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는데 그런 새로운 부분은 또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간에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답게 변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서 그래도 좀 약간은 안심이 되네요. 너무 변별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겼구나.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가랴. 뭐 이거 유리왕의 황조가 아닌가요? 한자로 쓰면은 편편황조. 펄펄 나는 적개꼬리 자웅상이로다. 여마지독이여 수기역이라. 아시죠? 예?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겼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그 다음에 수기역이라 뉘와 함께 돌아갈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가 되겠는데요. 뭐 이거는 뭐 황조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리왕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일단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다루기도 하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 황조가를 또 읊조리기도 하죠, 문화사라든가 앞부분에서. 그리고 3번을 얘기를 했는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진대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2세기 고국천왕 때가 되겠고요. 낙랑군을 추출했다. 313년 미천왕이죠, 4세기 초.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들어갑니다. 밑줄 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당도 순흥면 백운동의 회원사. 회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안향 선생의 호예요. 안향 선생은 다른 이름으로 안유 선생이라고도 하는데요. 회원사를 세우고 1543년에 교육시설을 더해서 백운동선을 건립했다 이게요. 이 순흥 안시, 순흥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안시의 바로 대표적인 그런 본관 지역이죠. 자, 그러면 안향 선생에 대한 얘기네요. 1번 해주향약을 보급했다. 파주향약의 기초를 닦았고 해주향약을 보급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원 청주 목사로 가고 서원향약을 만들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율곡 이이죠. 1번은 율곡 이이가 되겠습니다. 2번 원간섭기에 성리학을 국내로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사실 충렬왕 때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소개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역대 유학자를 제사 모시는 성균관이라든가 또는 향교의 문묘에 배양되어 있는 18명 중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성악 10도를 저술해서 경연에서 강의를 했다. 선조 즉위년이죠. 선조 즉위년에 68세의 나이에 태계 이황 선생이 이 10개의 도표로 만들어진 왕의 그런 성악의 요체를 언급한 그런 책을 바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건 3번은 이황.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제국기. 요거는 조선통신사. 사실 조선통신사가 조선 전기에도 8번 나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12번이고요. 근데 워낙 조선 후기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의 통신사를 주로 다루는 거죠, 우리가. 이 세종 때의 조선통신사, 사실은 조선통신사의 조선전기의 8번은 태종 때부터 나가기 시작해갖고 선조 때까지 나가게 되는데, 세종 때의 조선통신사 일행에 서장관으로 나갔던 바로 신숙주가 성종 2년에 집필한 책이 바로 해동제국기죠. 일본에 대한 기행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기행문이 아니라 이제 일본에 대한 소개 책자가 되는 것이죠.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래서 소개 책자로 쓴 것이 해동제국기고요. 3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3번
미출신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어떤 왕이 세운 것으로서 경천사지 십층석탑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 원각사지 십층석탑이잖아요. 보통 지금은 이제 국보에 번호가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국보 이후로 지정되어 있는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조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원각사와 원각사지 십층석탑. 그렇게 되면 세조를 고르라는 문제네요. 여기까지는 무지하게 쉬운 문제들입니다. 1번, 2번, 3번.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거 세조인데 동국병감이라고 하면 전쟁사죠. 전쟁사 하면 문종 아닌가요? 동국병감, 고려사, 고려사 전료 이 세 개의 책을 편찬했던 게 문종이고요.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을 편찬했다. 서거정을 중심으로 해서 성종 아닌가요? 성종입니다. 6조 직계제를 시행해서 국왕 중심의 정체제를 구축했다. 이게 바로 세조가 되겠죠. 그렇죠. 자,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했다. 잠깐만요. 조선 건국이 1392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를 했던 것이죠. 조선 건국 당시의 시점은 여러분 개경에서 건국을 한 거고 2년 뒤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399년 1차 왕자의 난이 이제 1398년에 일어나니까 1399년에 정종 2대 국왕인 정종이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1년 전에 일어났던 왕자의 난에 피비린내가 난다는 것이죠. 한양에서. 그래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했다가 1405년에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하는 것이죠. 요거는 1400년에 왕이 됐던 태종 이방원이 1405년 5년 뒤에 한양으로 천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양 천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피비린내가 일어났던 그 자기 동생들을 죽였던 경복궁으로 가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창덕궁을 이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덕궁하고 경복궁을 왔다 갔다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양 천도와 더불어서 1405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창덕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기초공사는 1404년서부터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1405년 한양 천도와 더불어서 창덕궁이 창건됐다. 이게 태종 이방원이다 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4번 갑니다. 3번까지는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라는 건 추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추천하게 하십시오. 그 후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요. 그럼 여기까지의 얘기는 과거 제도로 인재를 뽑는다는 게 아니라 추천과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관리를 뽑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의 혈량과와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여기 한나라의 혈량과를 본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혈량과를 시행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혈량과.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한 혈량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중종 11년 이후 권력을 잡았던 조광조의 건의에 의해서 혈량과가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는 조광조가 되겠죠. 자, 덕행은 여러 사람들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묘사화로 탄압을 받았다. 이 기묘사화가 바로 조광조 제거 사건 아닌가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갑기을에서 이제 기묘사화가 중종 때 일어난 것이죠.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의제라고 하는 임금을 애도하는 글, 그래서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은 김종직입니다. 사림파의 영수였던 김종직인데,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여러분들 성종실록 사초에 실었던 사람은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일손이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승, 이 사관이죠. 그래서 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기 때문에 성종실록 사초에 실었기 때문에 이게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무오사화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6명이에요.
뭐 참화를 당한 사람은 한 수십 명 되는데 그 중에 6명이 20명 정도, 20여 명 정도가 이제 무오사로 피해를 받고 그 중에 사형당한 사람이 6명이에요. 연산군대. 근데 갑자사화에서는 죽은 사람만 직접적으로 사형당하거나 또는 죽어서 부관참시형을 당한 사람만 120명에서 30명 사이 그 정도가 죽었죠. 그러니까 갑자사화가 훨씬 큰 사건이죠. 자, 다시 갑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창정을 지지했다라고 한다면 뭐 윤원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지했겠죠. 윤원영이 문정왕후의 그런 형제니까.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 데 공조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갑자사화에서 피해를 봤던 인물들 아니겠어요? 공조했다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이때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 윤필상이라든가 또는 뭐 한명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관 참시를 당했고 윤필상은 이제 죽음을 맞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이 정답이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쉽습니다. 현량과라는 대목이 나왔으니까 1번은 난이도 중,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난이도 극하,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5번 역시 난이도 극하입니다. 신석기 시대 유물과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보도 고르면 양양오산리가 여러분들 대개 제주도 한경 고산리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신석기 유적지 중에서 이제 넘버 2 정도를 점하는 유적지인데 시기순으로요. 던무늬 토기하고 빗살무늬 토기는 당연히 신석기 때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양오산리, 서울 암사동 이렇게 던무늬 토기 각각 빗살무늬 토기인데 공주석장리는 일단 신석기 유적지가 아니잖아요.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유적지 아닌가요? 1964년에. 그래서 1964년에 남한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로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공주석장리 유적이 거대해가지고 남한 지역 한반도에서 제대로 된 유적지가 있는 걸 최초로 알려지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송리 토기라니, 그럼 이게 맞지가 않아요. 공주석장리 유적은 구석기 유적지고 미송리 토기는 청동기의 대표 유적지, 유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틀렸고, 부산 동삼동 유적, 이건 신석기 유적지가 맞네요. 근데 아슐리안경 주먹도끼라고요? 진짜 주먹도끼로 콕.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한다면 이건 연천전공리잖아요. 이건 구석기, 그러니까 안 맞죠. 디귿, 리을은 안 맞고 기역, 니은 이게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되게 수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도 좋아요. 왜냐면은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가 한 서너 문제에서 너댓 문제만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뭐 사실 성적순으로 걸러질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가시계 신라에 있었던 일은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당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자, 여러분들 한성이 함락당한 건 475년 장수왕 때잖아요. 이때 계로왕이 피살당하고 그 다음에 문주왕이 이제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문주왕에게 도움을 요청받았던 사람이 바로 자비마리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쪽에서는 자비마리간 때고요. 그 다음에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이건 6세기 때입니다. 그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사비로 천도한 게 이제 성왕 전기니까 538년 정도? 그래서 꼭대기는 475년이고 밑에는 538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아요. 대가를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성왕이 죽은 다음이잖아요. 일단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녕비가 보통 이제 561년이니까 그 다음 해에 대가가 멸망했다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562년인 거예요. 대가가 멸망한 건. 어쨌든 연도를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성왕이 죽은 다음에, 왜냐면 관산성 영토에서 대가야와 누가 연대했어요? 백제가 연대했다가 3만의 군대가 성왕이 죽음 이후 전멸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왕의 죽음 이후에 대가가 멸망하는 거니까 성왕이 사비로 옮겼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시기가 아니라 가시기가 아니라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긴 다음에 얘기가 되겠고, 정확히 얘기하면 562년이다 이거예요. 황초령 순수비. 자, 이 황초령 순수비가 세워진 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568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단양 적성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녕비고요. 이 순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양 적성비가 아마 545년에서 550년 사이에 이게 세워진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창녕비는 561년 대가가 멸망되기 전에 비화가야 빗벌가야를 먼저 멸망시킨 다음에 대가를 1년 뒤에, 다만 창녕비가 먼저 세워지고 1년 뒤에 대가가 멸망하지만 실적으로 창녕비가 대가 멸망 직전이냐 이후에 세워졌느냐 이거는 묻지 않아요. 그냥 대가를 멸망시키는 과정에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비석이 여러분들 568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개의 비석 창녕기까지를 포함해서 이걸 순수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토확장비 중에서 단양 적성비만 순수비가 아니죠. 순수라는 말은 왕이 직접 가서 꽂은 비석이라는 얘기인데 아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북한산비는 원래 555년에 세운 비석이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북한산비가. 자, 그런데 이 북한산비에서 지명이 일부가 써 있었는데 그 지명을 얼마 전에 판독을 해보니까 이 지명이 568년 초에 진왕에 의해서 이제 명명된 지명이더라 이게요. 그러면 이 지명이 북한산비 568년 초에 명명된 지명이 북한산비에 써 있다는 얘기는 이 비석도 568년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냥 학계의 입장만 바뀐 게 아니라요. 현재 나오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지도가 삽입되고 거기에 북한산비는 모두 568년 추정이라고 다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8종 교과서 대부분이 북한산비를 568년 추정으로 다 바꿔놨다는 얘기죠. 옛날엔 555년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555년이냐 561년이냐라고 이제 이걸 설명했었는데 지금 바꾸어서 그래서 아예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568년으로 확정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물론 이 순서 문제를 내기는 좀 버거울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교과서까지 다 바꿔놨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할 것. 그러면 이건 대가 정복 이후에, 왜냐면은 이게 대가 정복하고 관련인 거고 그 다음이니까 황초령비가요. 그죠? 연도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라고 하는데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것도 진흥왕 때잖아요. 예? 진흥왕 때인데 이것도 545년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되게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1, 2, 3번이 모두 다 진흥왕 때예요. 근데 4번이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됐다라고 하면 이거 법흥왕 때 아닌가요? 그죠? 불교 공인에 대해서는 527년 2차 돈이 죽은 그 해냐 또는 528년 2차 돈이 죽은 다음 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엇갈립니다. 근데 527년에 2차 돈이 죽었고 528년에 뭐 공인이 됐든 527년에 공인이 됐든 간에 어쨌든 법흥왕 때잖아요. 연대는 몰라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왕과 맞수가 바로 진흥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4번이 그 이전이 되는 거고 1, 2, 3 진흥왕, 4번이 법흥왕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중정도밖에 안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뭐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풀어봤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쉽게 수월하게 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7번 갑니다. 이것도 뭐 난이도가 이건 난이도 하죠. 시기별 대외 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리사치계가 성왕 때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했다. 달솔 노리사치계가 달솔벼슬을 하고 있는 노리사치계가 불상과 불경을 전해서 불교를 전파했다. 이거 수없이 얘기 들었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장보고가 흥덕왕 때 청해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청해진이 흥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신무왕의 즉위에 공헌을 했다가 결국 문성왕 때 살해당하는 것이죠. 네, 그럼 거기까지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고려 예성강하고의 병란도, 여러분 도, 진, 포 이렇게
도라는 말이 붙거나 진이 붙거나 포가 들어가면 전부 다가 나루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병란도, 삼전도 이런데, 자, 병란도가 당연히 국제 무역항이 되겠습니다. 조선 명과의 교류에서 중간계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됐다고요. 이거는 제가 엄밀하게 설명을 해서 맨날 청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죠? 예? 자, 절 보세요. 압록강의 하구에 섬이 있어요. 이 섬 이름이 난자도예요. 이 난자도에서 청나라 상인 오고 조선 상인 나가서 여기서 무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의 중간에서 무역을 한다고 해서 중간계시 또는 몰래 무역하는 건 중간후시라고 부르잖아요. 이 중간계시와 후시는 모두 숙종 때 금지가 됐고, 이게 금지가 된 다음에 봉황성, 사신이 나가는 길에 봉황성을 책문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무역하는 게 뭐예요? 책문후시라고 얘기 안 했나요? 그죠? 이건 무역을 듣는 분들은 엄밀하게 쉽게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수업에서는 어마무시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걸 틀린 사람들은 절대 안 되죠. 예? 제 수업을 들었는데 틀린 사람들은 제가 용납을 안 하고 쫓아갈 겁니다. 꿈에서 나타나서 한마디씩 할 거예요. 왜 이걸 틀렸냐고. 그죠? 그래서 난이도는 뭐 중정도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없네요. 자, 8번 문제도 봅니다. 이것도 난이도 중하 정도가 되는 문제죠.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백제문화유적지구가 공주유적지구, 그 다음에 익산유적지구, 그 다음에 부여유적지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송산리 6호분하고 송산리 7호분이 벽돌무덤. 벽돌무덤은 달랑 2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벽돌무덤이 달랑 2개밖에 없는데 송산리 6호분이 있고 송산리 7호분이 있는데, 송산리, 공주 송산리 7호분이 바로 무령왕릉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7호분이 무령왕릉이에요. 근데 이게 벽돌무덤인데 전축분이 벽돌무덤이잖아요. 벽돌전자에다가 쌓을 축자니까 뭐예요? 벽돌로 쌓은 무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은 무덤 분자니까. 그렇죠? 그럼 기억 맞네요. 양산 통도사. 삼보사찰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제가 이 얘기 했을 텐데 수업 시간에. 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삼보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3개의 절이 있는데, 합천 해인사, 그 다음에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3개의 절이 있는데, 양산 통도사만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합천 해인사하고 순천의 송광사는 마지막에 가서 탈락됐다고 그랬죠. 물론 해인사 장경판전은 별도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중복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절도 따로. 예? 그래서 해인사 장경판전 말고 해인사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따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마지막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서 유일하게 7대 상지 승원이라고 해서 7개의 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 통도사다. 이 통도사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자장이 여기다가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처님의 손가락뼈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부처님의 손가락뼈가 있어서 삼보사찰이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얘기도 수많이 했었습니다. 특강에서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양산통사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다. 자, 여러분들 부처님의 사리, 이거 나중에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에 유학자들이 엄청 까요. 부처님의 손가락이 남아있겠냐가, 그럼 그 손가락이 누구 뼈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하면서 막 조선 전기 후기에 엄청 깠다고요. 가짜일 것이다, 부처님 손가락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부처님 손가락을 당나라로부터 자장이 가지고 와서 통도사를 만들면서 거기서 봉안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부 뼈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뼈를 같이 봉안해서 삼보사찰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해인사는 8만대장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송광사, 예전에 수선사라고 불렸던, 거기에는 이제 유명한 승려들의 진영, 그 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봉안돼 있고, 그래서 삼보사찰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잖아요. 47간 거기다가 항복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쉽잖아요. 규영, 니은, 디귿. 맞네. 역대왕의 훌륭한 언액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는 국조보감 아닌가요? 승정원 일기는 여러분들 승정원에서 따로 기록한 거고, 인조 이괄해 난 이후에 인조 기록 후반부의 기록서부터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조선 전기 거 다 없어지고. 예?
이괄해놨다 한 번 더 불탔기 때문에. 근데 승정원 일기는 남아있는 것만 조선 후기 거, 인조 이후 거의 기록만 남아있지만 그게 조선왕조실록의 3배 분량이 넘는다. 아직도 번역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예? 근데 무슨 실록에서 뽑아 만든 건 뭐라고요? 이건 국조보감이에요.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와우.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발해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이다. 각 수도에 소지하는 유적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돈화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들. 근데 제일 어렵지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쉽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요? 이해를 했을 거는 당연한 이치죠.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지도를 잘 그리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그리면서 지도를 잘 그리기 때문이죠 했는데 지도가 안 그려져 지금. 여기 동모산이 이제 처음에 그거라 그랬잖아요. 동모산이 수도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초에. 그러다가 여러분들 중경, 그다음에 상경, 그다음에 동경으로 해서 이렇게 수도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중상동으로. 그죠? 이게 문왕대라고 그랬어요. 다만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옮긴 건 누군지 모른다. 동모산에서. 그거 무왕설도 있고 문왕설도 있다고 그랬죠? 4개의 기록이 있는데 2개는 문왕 때 동모산에서 수도를 중경으로 옮겼다라고 보는 기록이 있고 2개의 기록은 무왕 때 옮겼다는 기록이 있어서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옮긴 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40살에 죽었던 정해 공주, 문왕의 둘째 딸이죠. 그 다음에 36살에 죽었던 정효, 제가 나이까지 설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요건 육정산 고분이고 요건 용두산 고분에 있다. 그래서 2개의 무덤이 위치가 다른 것은 아버지가 수도를 계속 옮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전산 고분, 용두산 고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정효공주는 문왕 56년에 사망했어요. 문왕이 죽던 해. 예? 그래서 36살에 사망했는데 이것도 외우는 방식 설명했잖아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요. 확실하게 공부해서 합격해요. 언니가 해, 동생이 효. 열심히 공부해요. 그 다음에 자매는 고기를 즐겨 먹었다. 유경을 즐거했다. 이렇게 해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육정상고분, 용두상고분. 자, 그러면 용두상고분하고 육정상고분의 위치를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풀리나? 자, 기억. 도나가 이제 여러분들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서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한다. 여러분들 중경, 상경, 동경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일단 정효공주는 문왕의 마지막 해, 제위기 마지막 해에 죽었단 말이죠. 정효가. 그러면 언니가 먼저 죽었잖아요. 해효. 그죠? 죽은 순서도 그렇고 언니, 동생인데 해효 순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효가 지금 동모산에 있다고요? 무덤이? 그럼 기억은 틀린 거예요. 일단. 아니 문장은 맞아요. 정효공주 모에는 12명의 그 인물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의 위치가 아닌 것이죠. 예? 이 기억의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가 육정상 고분이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반쪽짜리 설명을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육정상 고분이 여기 동모산 자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두산 고분은 여기 있어요. 여기. 활용 있는데. 예? 니은 부분에. 근데 어쨌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정효가 제일 먼저 동모산에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제가 수도를 옮기면서 정효, 해효로 옮기면서 저 문왕 56년에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대왕의 넷째 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흥 56년에 사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얘기 좀 할게요.
용두산 고분군을 찾아서 벽돌 무덤의 특징을 연구한다. 니은. 요거 맞고, 오복루 성문터를 찾아서 성의 구조를 당해 장안성과 비교해본다.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이 마지막으로 중상동이잖아요. 동경이잖아요. 여기가. 동경에 여러분들 정해공주묘가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은 자동 제거가 되는 것이죠. 예? 자, 니은이 용두산인 거는 몰라도 이거 다 제 수강생들 대부분 다 맞췄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카페에 글이 올라오고 폰으로도 엄청나게 글을 올렸는데 이거 맞춰서 너무 기쁘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오복루 같은 걸 왜 내? 자, 여기 좀 보세요. 상경용천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여기 갔다가 비를 쫄딱 맞은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작대로가 있잖아요. 주작대로가 있고 이제 이렇게 쭉 구획이 이렇게 갇혀 있는 중국의 장안성을 모방했는데, 여기 성문, 이 궁성의 성문 있잖아요. 여기가 오복루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복루까지를 내? 오복루를 냈다고? 여기가 오복루, 궁성의 성문. 알겠죠? 누각이 있는 성문이라고 해서 루라고 부른 거예요. 상경용천부 궁성문이에요. 이게 남쪽으로 나 있는. 어쨌든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리을은 언니하고 동생의 순서가 안 맞죠. 해효인데 효해로 돼 있으니까 수도 옮긴 거에 따라서.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10번 갑니다. 다음 상소문으로 올린 왕대에 있었던 사실은 석교, 여기서는 석가교니까 불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나라의 이익이 되는 근원입니다. 수신, 몸을 수양하는 것은 내생을 위한, 그죠? 자본이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최승로의 시무 28조인데, 이게 시무 28조는 22조만 현존합니다. 그 22조 중에서 9개의 조항이 불교 비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불교 비판 조항 중에 하나죠. 그럼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일단 9번 문제가 난이도 극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극상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상에 해당하는 문제 하나 나온 거죠. 10번, 요거는 뭐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1번, 양경이라고 한다면 개경하고 서경을 얘기하는 거죠. 개경, 서경과 12목의 상평창을 설치했다. 이 상평창 설치가 원래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물가조절기관으로. 이거 성종이잖아요. 균열을 귀법사의 주지로 삼아서 불교를 정비한 거는 이거 광종이잖아요. 그렇죠? 국자감에 7제 전문 강좌를 둬서 관악을 부흥고자 했다. 예종이 되는 것이고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식과, 경정전식과는 문종 30년에 시행한 거 아닌가요? 문종 때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갑니다. 11번은 난이도가 생기다 말았어요. 상이 될 뻔한 중문제입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건 수없이 시험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여러분들 1962년서부터 군사정권 때 나온 거잖아요. 예? 국가정원 최고회의에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시험을 냈기 때문에 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4번입니다. 자, 한미 원조협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한미 원조협정은 여러분들 1948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1961년까지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미 원조협정 내용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대충자금, 제가 이제 대충자금을 얘기했는데, 너네 식량 같은 거 공짜로 줄 테니까 이거 팔아 가지고 미국은 공짜로 줄게, 너네는 팔아. 그래서 판 가격으로 국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 써. 이게 한미 원조협정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내정 간섭이라든가 이런 간섭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49년도에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고 50년 1월 달에 이제 개정 발효돼 가지고 57년에 완결된 거 아닌가요? 이승만 정권 때? 맞고, 재분 재당 면방직 300산업은 여러분들 특히 6.25 전쟁 이후에 본격화된 거 아닌가요? 밀가루, 설탕, 섬유, 이게 300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습니다. 62년서부터 추진된 것이요. 자, 2공화국 때 계획만 세워놓고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보는 이번 시험 문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를 보면서 반성을 좀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설명할 것. 제가 민족말살 통치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2단계로 구분해야 돼요. 1931년 또는 30년서부터 37년까지가 전쟁 준비기, 그다음에 37년서부터 45년 거가 총동원 체제, 이렇게 해서 2단계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철두철미하게 설명을 안 했네요. 자, 중일전쟁이라고 하면 1937년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말살 정책이 아닌 거죠. 이건 난이도 극상입니다. 사실은요.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강요했다. 이거 동방요배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허리 숙여서 이렇게 일본 왕 쪽을, 천황이라고 해서 일본 왕 쪽을 향해서 동쪽으로 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본격화된 거, 이거 맨 처음엔 동방요배라고 했는데요. 이 요자가 이제 멀다라는 뜻의 요자인데 멀리서도 참배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왕을, 일본 궁궐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 간다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동방요배라는 말로 나왔는데 이게 본격화된 거는 중일전쟁 직후입니다. 1937년서부터예요. 1937년서부터. 자,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 이거는 뭐 아동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잖아요. 이 황국신민서사도 1937년서부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황국신민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했다. 황국신민학교다. 그래서 국민학교죠. 이건 1941년도죠. 1941년도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했던 거 아닙니까? 남면 북양 정책은 바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산미증식 계획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1차는 언제부터? 1920년서부터 25년까지고 2차 산미증식 계획은 26년서부터 35년까지입니다. 근데 35년에 완결돼야 되는 게 34년에 중단됐잖아요. 산미증식 계획이.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의 후발로 나중에 전쟁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공업 원료, 특히 이제 의복과 관련된 일본군의 피복 공급책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맞아요. 공업자원, 여기서 공업자원은 정확히 얘기하면 섬유 파트를 얘기하는데요. 섬유 파트도 공업자원은 맞으니까. 자, 그래서 문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섬유라 하더라도 공업자원은 맞으니까. 근데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건 남쪽에 면화를 심고 북쪽에 양을 기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면화부터 심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미 사실은 산미증식 계획이 끝나기 전에, 중단되기 전에 32년서부터 스타트가 됐는데 34년도부터 이제 양을 기르자는 운동이 또 북쪽에서는 나오면서 그게 남쪽의 면화와 북쪽의 양을 기르자는 게 결합돼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는 34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산미증식 계획이 중단되면서 본격화됐다. 산미증식 계획 말에 중단되기 전에 조금씩 나오긴 했으나 32년서부터 이제 이런 게 나오긴 했으나 이게 완성형으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개념으로 시행된 거는 34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조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남면 북양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중일전쟁 이후에 시행이 안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군의 피복 공급책, 옷 공급책으로 이게 40년대까지 쭉 이어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최초로 스타트가 된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선생으로서 보는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걸 뚜렷하게 구분을 안 시켜줬다는 것이 저의 자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13번 갑니다.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5년 8월 4일 오후 3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세거모 힐의 대기실, 루즈벨트.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시오도 루즈벨트 또는 디오도 루즈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식 발음으로는. 세거모 힐은 루즈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이다.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카카.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풀고 지난 2월에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 맺은 조약에 거중조정 조항에 따른 귀국의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말했다. 이 나는 누굴까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누구라고요? 이승만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헐버트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헐버트가 이제
여러분들 을사늑약이 강요된 시점이 1905년 11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뭐 11월 달 날씨가 꾸물꾸물하니까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 음력으로는 여러분들 1905년 10월 20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의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 종의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하룻밤에 만에 망했으니 오호라. 이게 최익현의 경문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 11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을사득약. 그러면 헐버트라는 사람은 언제 파견됐냐? 이 을사득약 강요 전에 파견됐어요. 미국에. 이미 미리 파견한 거예요. 을사득약이 강요될 걸 알고 고종이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헐버트가 미국에 도착해서 워싱턴에 도착한 시기는 1905년 12월 달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을사늑약이 강요된 시점 이후에 미국에 파견됐다면 헐버트는 아무리 빨라야 1906년 2월 달이나 워싱턴에 도착할 수 있어요. 1905년 12월 달에 워싱턴에서 대기를 하고 12월 달에 이미 워싱턴에 있었던 헐버트는 을사늑약 이후에, 그러니까 헐버트를 미리 파견해서 헐버트는 을사늑약 이전에 파견됐고, 도착한다면은 을사늑약이 강요된 이후에 고종의 친서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으나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헐버트는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이 사료는 지금 뭐예요? 1905년 8월이잖아요. 8월이면 을사늑약이 강요되기 훨씬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을사늑약 이전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 위한 조처를 단계별로 일본 애들이 시행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하와이 대표로서 윤병구라는 사람이 뽑히고, 이 윤병구가 이제 일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중조정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와 있던 이승만에게 연락을 해서 이승만과 윤병구라는 사람이, 윤병구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문제를 쉽게 저기했는데, 문제는 뭐 답은 쉽습니다만 명확한 거를 얘기하자 이거죠. 그죠? 이승만과 윤병구가 하는데, 윤병구가 이제 이승만한테 연락했고, 이승만은 이전에 1905년 2월 달에 이미 헤이라는 미국의 장관을 만나가지고 거중조정에 의해서 미국이, 조미소 통상조약의 거중조정에 의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서달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감사합니다. 카카. 저는 대한제국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00, 이게 저는 누구예요? 자, 나는 말했다라고 하고, 이게 이승만의 회고록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승만이에요. 자, 헤이를 만난 거는 윤봉구는 안 만났으니까 둘이서 찾아간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한테 말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면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루즈벨트가 잘 들어주는 척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루즈벨트는 이미 1905년 7월 달, 이거 전에 바로 7월 말쯤에 가스라하고 미국 일본 총리이면서 외무부 장관격인 가스라하고 미 육군 장관 테프트를 보내갖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추인했잖아요. 이미 가스라 테프트에게 밀약을 이제 보고받고 그걸 추인한 상황이라서 앞에서만 하면서 들어주겠다, 거중조정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 직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승만이 찾아간 게. 알겠죠, 여러분들? 예? 왜냐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대해서는 원래 미국이 이미 그걸 확정지은 것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7월 말쯤에 추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루즈벨트에 의해서 외교사를 보면. 그리고 이승만이 찾아갔을 때는 이 거중조정 생각해볼게, 거중조정 생각해볼게 그러면서 묵살했다는 거죠, 사실은요, 루즈벨트가. 그 다음에 12월 달에 헐버트가 파견됐을 때는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게요. 예? 자, 그래서 이걸 헐버트라고 설명할 사람이 분명히 많을 것이지만 헐버트가 아니라 누구다? 아니, 왜냐면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헐버트가
미국에 갔으나 만나지 못했다라고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헐버트라고 푸는 순간 그 시험 문제를 또 틀릴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볼 시험 문제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인데요.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이거 뭐 되게 치해법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은 각 지방에는 영사관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는 치해법권을 영사재판권이라 부른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고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이모군란이 한 달 뒤라고 분명히 매번 얘기했는데 조미수 통상적 한 달 뒤가 이모군란이에요. 1882년 5월 달이 조미수 통상적이고 딱 한 달 뒤가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이에요. 지겹게 얘기했어요. 문풀할 때도 지겹게, 수업할 때도 지겹게, 촬영 수업에서도 지겹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게 아니라 이모군란이 조미수 통상적 한 달 뒤에 일어난 거잖아요. 6월 달에. 5월 달에 조미수 통상적이고 최국대 우조왕 포함받고 조선 책략에 영향을 받은 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가 되네요. 14번 갑니다. 고려시대의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신관의 감독을 받았다. 맞죠? 부호장 이하의 향리에 감독권이 있다라고 누누이 또 이것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관직에 진출해서 문벌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호장 부호장의 손자, 그 다음에 호정 부호종의 아들까지 과거 응시자격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주연 공거법도 있잖아요. 현종 때. 자, 일부 향리의 자식들은 기인으로 선발돼서 개경으로 보내졌다. 아니, 신라의 상수리 제도는 본인이 가는 거지만 기인 제도는 자식을 올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10년에서 15년간? 맞죠? 속현의 행정실무는 향리가 담당하는 거 맞잖아요. 예? 제가 그림으로도 항상 그려드리지 않습니까? 박스로 해서.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갑니다. 15번. 밑줄 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종을 서로 기르는 것이고 예특을 떠나 세흙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네요. 뿌리를 옮겨 심는 법. 뿌리 양자에다 옮기리자를 쓰면은 이양법이잖아요. 이양법은 뿌리를 옮겨 심는다. 그래서 모내기법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럼 모내기법이에요, 이거. 근데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이양법은 존재합니다. 왜? 이것도 시험 볼 때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해놓고 경상도, 그 다음에 조선 전기, 그러면 남부지방 해놓고 삼남지방이죠. 삼남지방이니까 경상, 전라, 충청.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거 전국 확대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양법은 농사직설에 나와요. 예? 농사직설에 이양법이 언급이 돼 있죠, 당연히. 이양법하고 집합법하고 다 언급이 돼 있어요. 자, 그럼 기억 맞고 고랑에 작물을 심는 거는 이건 반농사 아닌가요? 고랑에다 일항에다 심는 거는 농종법이고 고랑에다 심는 거는 제가 심혈을 기울이면서 잡초 뽑히는 연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고랑에다 심는 게 견종법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그죠? 이거 견종법이고요. 경국대전에 수령칠사에 어디 있어요? 수령칠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농상흥 또는 농상성. 여기서 상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뽕나무 상자예요. 상업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뽕나무는 옥감 중에서도 가장 고급 옥감인 비단을 생산하는 게 뽕잎을 먹고 누에가 비단을 생산하니까. 그래서 의복을 활성화시키라는 거니까 백성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마라. 입고 먹는 거를 활성화시켜라. 이게 경국대전에 있는 수령칠사죠. 그 다음에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해라. 그죠? 그 다음에 소송을 간결하게 처리해라. 그래서 재판을 솔로몬의 지혜로 재판을 처리할 것.
그 다음에 교육제도를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잖아요. 학교흥.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구를 증식시키라는 게 뭡니까? 살기 좋으면 그 땅에서 인구가 증식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간활식이라는 게 있죠.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식별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거를 향리규찰로 언급을 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농상흥, 부역균, 사송간, 학교흥, 그 다음에 호구증, 간활식. 하나. 좀 이따 생각하면 얘기해 줄게요. 저도 지금 까먹었어요. 농상흥, 부역균, 사송간, 학교흥, 호구증, 간활식. 그 다음에 뭐냐? 벽을 균등하게 한다. 소송을 간단하게 한다. 학교, 호구증. 하나가 더 있는데 좀 이따가 생각하면 써드릴게요. 예? 자, 경태전에는 없어요. 이런 게요. 그 다음에 직파법보다 풀 뽑는, 왜? 물에서 자랄 수 있는 잡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역하고 리을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기역, 리을. 그죠? 자, 남겨놓고 좀 이따가 생각하면 하나 써드릴게요. 설마 수업 끝나기 전에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16번. 이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권은 여러분들 유신헌법 때 나온 거 아닌가요? 74년서부터 이제 적용이 되지만. 자, 그럼 유신헌법이에요. 이헌법은요. 유신헌법은 여러분들 1972년에 이게 이제 11월 달에 국민 투표에 저기 한 다음에 12월 달에 확정돼서 이제 공포된 거죠.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1979년이에요. 그죠? 그 1번이 정답이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이거 항상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가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유신체제에 들어가기 전 1972년은 맞는데 7월 4일이잖아요. 6.3 시위는 64년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 친 회의에 있었던 사실은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히 하게 하며 광복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읽었을 때. 근데 사지선다를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죠? 사지선다를 보면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되었다라고 하는데 건국강령은 1941년도에 제정된 거 아닌가요? 조상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된 건 25년이고요. 자, 조선혁명당이 민족유일당 차원에서 참가했다라고 하는데 이 회의에는 참가한 적이 없죠. 조선혁명당이라고 한다면 1932년 대일전선 동맹에 참여를 했고 조선혁명당이, 자, 쓸게요. 조선혁명당이 참여한 조직을 보면은 말이죠. 이게 1932년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그 다음에 1935년에 난징에서 만들어진 뭐예요? 민족혁명당.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민족혁명당이죠. 1937년에 뭐예요? 임시정부를 중심해서 만들어졌던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 이게 이제 조선혁명당이 가입했던 독립운동을 통합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게 여러분들 창조파 주장 아닌가요? 국민대표회의.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본회의는 국민대표회의예요. 130명의 대표를 뽑았는데 제가 여기서 창조파가 뭘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정부를 수립을 주장했는데 이건 수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고 했죠.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요.
18번이요. 이거 이 18번 문제를 보면은 그냥 어려워요. 어려운데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법령에 따라서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토지 조사 소유자는 이거 뭐야?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이에요. 1번 농상공부를 주무기관으로 했다. 농상공부라고요? 이건 여러분들 6조를 파람으로 바꿨던 게 1차 가보개혁이고 그 다음에 농상공부라고 하는 건 2차 가보개혁 때 1895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토지조사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일제강점기에. 그죠? 1번은. 2번 역둔토 궁장토를 이거 이미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뺏으려고 했는데 이걸 총독부 소유로 바꾼 거는 당연히 토지조사사업되니까 2번이죠. 총독부는 여러분들 국권 비탈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 또는 동양척식회사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908년이죠. 따라서 설립이 아니죠. 충궁퇴치 농가 부채 금절을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1932년에 추진된 농촌진흥운동이잖아요. 이거. 그죠? 예? 농촌진흥운동. 뭐라고요? 아, 군정수. 군사적 방비를 강화할 것. 맞아요.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이죠. 이게 수령 7사죠. 자, 이런 날도 있죠. 뭐 옛날엔 그냥 바로바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바로바로 잘 안 나와요. 머리가 또로로. 자, 그래서 이거는 농촌진흥운동이니까 4번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19번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했다. 맞습니다. 조청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1892년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났잖아요. 1892년 일본 55, 청 45, 1893년 일본 51, 청 49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청나라가 뒤집은 적은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 일본 독점기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2번이 정답이고요. 일본 상인들이 영국산 면제품을 가지고 와서 팔고 그 다음에 쇠가죽, 쌀, 콩 등을 구입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일통상장정의 개정통상장정이면 1883년 7월 아닌가요? 이때의 곡물 수출이 금지된 건 제37칙이잖아요. 제37관이 뭐예요? 조선에서 흉년이 일어나서 곡물 유출을 제한해야 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일본에 통보하고 곡물 유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방공령이 100여 차례 내려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방공령이 100여 회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뒀는데 그 패단이 많아서 백성들의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다. 백성들이. 그런데 사족들은 양반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이 없었다. 그러나 유속에 이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아니 동포전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게 호포제 아닌가요? 호포제를 실제로 시행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니에요? 흥선? 대원군이죠. 만동묘 건립을 주도한 거는 만동묘는 여러분들 송시열이 1689년 기사환국에서 사약받고 죽으면서 자기 제자인 권상아에게 부탁해서 권상아가 주도해서 만동묘를 1703년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 괴산군 화양계곡 옆에다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명신종 만력제와 그 다음에 명의종 숭정제를 모시는 사당을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자, 그러면 1번은 송시열과 권상아가 되는 것이고 궁극기무처 총재를 역임한 거는 1차 가보개혁 때만 궁극기무처가 유지가 되는데 이건 김홍집이잖아요. 통리기무 아문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시켰다. 뚜둥. 이게 대원군이죠. 요거는 이모군란 직후의 대원군의 정책 아닌가요? 1882년에 탕평정치를 정리한 만교람. 탕평정치를 정리했다는 말은 저는 수긍 못하겠습니다. 만교람은 순조 때 편찬한 국가 재정과 군사 문제를 이제 언급했던 대표적인 책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만기요람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글쎄요. 저는 섣불리 뭐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뭐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요.
실적으로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전근대사 12문제에다가 근현사 8문제가 요 황금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 2009년서부터 현재까지 유지되는 십몇 년간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문제 출제 방식인데요. 근현사 8문제, 전근대사 12문제. 약간 까탈스럽게 나온 문제 한 3-4문제가 그랬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난이도 조절은 어느 정도 성공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주 어렵지도 아주 쉽지도 않았지만 그런 대로 풀만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2019년과 20년을 제외하고 예년에 비한다면, 뭐 특별하게 2018년 9급 국가직을 비교하지 않고 그 이전의 9급 국가직 문제하고 비교한다면 약간 난이도는 낮은 편이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요. 2018년을 제외하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모든 시험 문제는 요거보다 약간 어렵게 나오거나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하고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가장 근본 기본이 우선돼야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빠른 길만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본 길을 다지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